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도 제3회 3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보기와 같은 부하에 대해서 보일러의 전격 출력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해가지고, 자, 요 문제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전격 출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난, 급, 배, 예.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를 모두 더하면은 전격 출력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예열부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급, 배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상용 출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31번 문제 전격 출력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손실 연량 3000kcal/h의 사무실에 온수 방열기를 설치할 때 방열기의 소요 섹션 수는 몇 쪽인가? 단 방열기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하며 1섹션의 방열 면적은 0.26m 자승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섹션 수, 다른 말로는 쪽수라고도 하는데 이 섹션 수 구하는 문제 앞에서도 몇 번 풀었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공식이 뭡니까? 자,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대문자 Q는 small QAN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문자 Q라는 게 난방부하 또는 여기서는 손실 연량이 되겠죠. 그리고 small Q는 뭐예요? 표준 방열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A는 면적인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쪽당 방열 면적, 다른 말로 뭐 섹션당 방열 면적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N이 뭐예요? 섹션 또는 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섹션 이 스몰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식을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섹션 스몰 n은 나머지 내려가죠. 스몰 q의 a 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난방부하, 얘가 그 표준 방열량, 얘가 쪽당 방열 면적이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이 난방부하가 여기선 손실 연량이죠. 그래서 3000kcal/h가 되고, 나누기 스몰 q가 뭡니까? 표준 방열량인데 여기서는 온수 방열기라고 했으니까 온수 난방의 표준 방열량 450kcal/m 자승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A는 뭡니까? 쪽당 방열 면적. 그래서 1섹션의 방열 면적은 0.26m 자승이다. 그래서 0.26m의 자승. 뭐 사실상 요게 퍼 쪽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섹션 수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단위 환산을 해보면 미터 자승 사라지고 킬로칼로리 아워 사라지니까 남는 게 뭡니까? 쪽, 즉 섹션 수가 남는 거죠. 자, 이대로 구해보게 되면은 답이 25.64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최소 수량이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수량, 즉 어떻게 돼? 여기서 반올림 해가지고 26쪽이 정확한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32번의 답은 3번 26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3번 문제. 보일러가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파손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파손하는 건 뭐예요? 압력이 초과했기 때문에 파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이상일 때 파손하는 그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안전밸브 작동하지 않았을 때 역시도 압력이 초과했을 때 파손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안전장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압력 초과 시에 파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 사용 압력 이하, 초과하지 않았을 때 파손되는 가장 옳은 이유는 뭐예요? 4번, 구조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상 결함이 있으면 압력이 높지 않아도 파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3번에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4번. 보일러에서 이상 고수위를 초래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과 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틀린 것은 2번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이상 고수위를 넘어 만수 상태가 되면 보일러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동체 하부의 분출 밸브를 전개하여 보일러수를 전부 재빨리 방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왜 틀렸냐? 두 번째 줄에 분출 밸브를 전개한다.
자, 분출 밸브를 전개한다는 게 뭐예요? 밸브를 모두 연다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이상 고수위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보일러는 운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분출 밸브를 갑자기 전개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내부 압력에 의해서 유체가 쫙 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출 밸브를 전개한다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전개하여 보일러 수를 전부 재빨리 방출한다? 자, 여기서 전부라는 말이 틀린 거죠. 왜? 그 동체 내부에 있는 물을 전부 빼버리면 어떻게 돼?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출 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상용 수위, 즉 정상 수위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수위로 돌아오면은 그 분출 밸브를 다시 잠궈 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2번에 전개하여 보일러 수를 전부 재빨리 방출한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설치 시공 기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이 35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50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에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 뭐 갈로 안에 보시면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구조물까지 거리는 0.6m라고 돼 있죠. 이 0.6m가 아니고요, 0.45m 이상이어야 하고요. 다만 소형 보일러는 0.45m라고 돼 있는데 이게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5번에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36번,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등이 일어날 수 있고, 맞죠?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빠르면 처음에는 어때? 불꽃이 화염공에서 뜨는 선화 현상이 발생했다가 그보다 유출 속도가 더 빠르면 블로우 다운 된다라고 했잖아요. 블로우 다운이 뭔데? 불이 꺼져버리는 현상, 즉 실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등이 일어날 수 있고, 맞고요. 그 다음 너무 늦으면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화염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역화현상,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 보기 보시면은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 연료의 확산이 불량해지며 착화가 잘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착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완전 연소되기가 어려워요. 그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연료의 예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름이 분해되고, 그래서 먼저 분해돼서 미리 지 혼자 연소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분해되고 분사 각도가 흐트러져 분무 상태가 불량해지며 탄화물이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름이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3번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거 4번이겠네요. 4번에 보시면 유압이 너무 낮으면 그름이 축적되고 너무 높으면 점화 및 분사가 불량해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유압번의 유압이 너무 낮으면 유출 속도가 늦어져 역화의 우려가 있고, 너무 높으면 유출 속도가 빨라져 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유압번의 유압이라는 거는 결국 유출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역화 또는 실화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 4번처럼 그름이 축적되거나 뭐 분사각이 불량해진다, 요런 거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3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온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런 문제는 이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할 것. 그렇죠. 보온재 다른 말로 단열재니까 열 전도율 당연히 작아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부피 비중은 어때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틀린 거는 2번이겠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3번에 적합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튼튼해야 된다, 이 소리죠. 맞고, 그 다음 4번에 흡수성이 낮아야 된다. 흡수성이 높으면 어때요? 열전도율이 커지니까 흡수성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다. 자, 그러므로 37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 문제, 보일러에서 연소 조작 중의 역화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자, 이 38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8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화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연도 댐퍼의 궤도를 너무 넓힌 경우는 어때요? 통풍력이 늘어나니까 역화가 발생할 우려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역화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3번인 거고, 그럼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1번에 불완전 연소의 상태가 두드러진 경우, 불완전 연소되어 있기 때문에 미연소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미연소분에 의해서 역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역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2번, 4번 보시면 흡입 통풍이 부족한 경우와 압입 통풍이 너무 강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론 시간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측 해설 밑에도 나오지만 논의 압력이 부압보다 정압일 시에 배기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야? 마찰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소실이 있어요. 연소실이 있을 때 이 연소실 내부에 우리가 흡입 통풍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압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 압입 통풍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압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정압 상태일 때 그 배기가스 통풍력이 감소한다 이 소리거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압력이 높은 만큼 뭐가 증가해? 마찰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정압 상태일 때 통풍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소실은 이왕이면 부압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역화의 원인으로, 자 보세요. 역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번에 흡입 통풍이 부족한 경우래요. 흡입 통풍 뭐야? 이 뒤쪽에서 빨아내는 통풍력이거든. 그러면 이 흡입 통풍이 크면 클수록 어때? 연소실 내부는 부압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흡입 통풍이 감소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연소실 내부의 부압 상태로 유지되는 정도가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게 정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풍력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미연부는 남아있을 수 있고 역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압입 통풍이 너무 강할 때는 어때요? 압입 통풍은 앞쪽에서 불어 넣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 압입 통풍이 강해버리면 당연히 이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정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죠? 정압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미연분이 어때요? 제대로 통풍이 안 되고 역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38번에 역화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관의 접속 상태, 결합 방식의 표시 방법에 용접 위험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로 맞는 것은 3번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스 폭발 예방.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번에 가스 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2번에 화로 및 굴뚝의 통풍,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겠죠? 그 다음 3번에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점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바로 붙어야 되지. 그래서 한 번에 바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화력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0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도 한번 읽어보면 착화 후 연소가 불안정할 때는 즉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그래서 바로 보일러를 꺼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40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뭐 요런 문제는 읽어만 봐도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문제. 원통 보일러에서 급수의 pH 범위 2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 가장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교재만 보더라도 제 이론 교재에서는 급수의 pH 값을 8에서 9 그리고 보일러수의 그 pH 값을 11에서 11.5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교재라든가 해설 뭐 요런 거를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문제에 따라 또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일러 사용 압력이라든가 보일러 뭐 용량,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 pH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맞추면 이 값이 되는 거고 저 문제에 맞추면 저 값이 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제 교재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값에 맞춰서 표시해 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확한 기준을 잡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표에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원통 보일러라고 돼 있는데 원통 보일러 뭐예요? 당연히 그 둥근 보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통 보일러의 경우에 25도씨 기준에서 pH 값은 7에서 9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4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준표는 제가 카페 그 영상 우측 상단에 첨부 파일
또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출력해가지고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시면 어떤 주철제 방열기 내의 증기의 평균 온도가 110도씨이고 실내 온도가 18도씨일 때 방열기의 방열량은 단 방열기의 방열 개수는 7.2kcal/m 자승 아워 도시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교재 135페이지에 나오는 공식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35페이지 보시면 방열기 방열량 Q는 K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Q가 kcal/m 자승 hour가 되는 거고 그 다음 K가 이게 열통과율 또는 방열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kcal/m 자승 hour 도시이기 때문에 곱하기 도시 하면 어떻게 돼? 도시 사라지고 요 kcal/m 자승 hour라는 방열기의 방열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대로 놓습니다. 방열량 Q는 방열 개수가 7.2라고 했고요. 7.2 곱하기 온도차는 110-18도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풀어보시면 값이 662.4 kcal/m 자승 hour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 662.4 kcal/m 자승 hour가 된다. 자, 그리고 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방열량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난방부가 Q일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 열량이라고 했을 때는 KF 델타 T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요 이제 열통과율을 kcal/m 자승 hour 도시고 요게 면적 미터의 자승이고 요 델타 T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산에 보면 도시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져서 열량이 kcal/h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공식을 왜 적었냐? 여기에서 F만 사라져버리면 방열량이기 때문에 방열기의 방열량이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방열기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1m 자승당 1시간당 얼마만큼의 열량을 발생시켰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게 방열기의 방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 뭐야? 1m 자승당. 그래서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F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열량 공식에서. 그럼 F가 사라져 버리면 이 단위가 결국 요 단위로 바뀌게 된다라는 소리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냥 알아두시라고 여기서 그냥 F만 사라지면은 이 공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일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계획 및 일상 보정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연간 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4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6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일러 관리 연간 계획은 운전 연료 정비 점검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급수 계획이라는 건 없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4번 문제. 강철제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초가 1.5MPa 이하일 때 수압시험 압력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 필기에도 잘 나오고 필답형에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라. 어디?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57페이지에 나오는 표 반드시 외워라. 중요하다라고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44번에 0.43에서 1.5MPa 이하일 때 수압 시험 압력 기준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 그래서 곱하기 1.3배 하고 나서 더하기 0.3MPa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45번. 다음 중 보온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45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205페이지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뭐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보온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제게르콘이죠. 이 제게르콘은 뭐야? 내화벽돌의 내화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다. 그래서 제게르콘 온도계입니다. 자, 그러므로 45번에 보온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46번 문제. 보일러 운전 중 연도 내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4번이죠.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가동을 중지한다. 바로 꺼버려야지.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47번. 구상 흑연 주철관이라고도 하며 땅속 또는 지상에 배관하여 압력 상태 또는 무압력 상태에서 물의 수송 등에 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해서 구상 흑연 주철관, 다른 말로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8번.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면 뭐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강관 또는 동관 등을 구부려서 구부림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새는 신축 곡관, 요렇게 생겼죠. 이거 뭡니까? 루프형 신축 이음새.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49번. 증기난방 방식에서 응축수 환수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증기난방의 응축수 환수 방식은 뭐예요? 중, 진, 기. 그래서 중력환수, 진공환수, 기계환수입니다. 자, 이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진공환수,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게 기계환수, 가장 안 좋은 게 중력환수. 얘는 기계를 아무것도 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응축수 환수 방법의 분류가 아닌 것은, 여기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세정환수식, 요런 건 없죠. 그래서 49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50번 문제. 온수난방에서 팽창탱크의 용량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에 보시면 개방식 팽창탱크는 저온수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된다. 요거 맞습니다. 개방식은 저온수난방. 그 다음 2번에 밀폐식 팽창탱크는 고온수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된다. 요거도 맞겠죠. 밀폐식은 고온수난방. 그 다음 3번에 밀폐식 팽창탱크는 수명계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개방식 팽창탱크는 압력계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압력계를 설치하는 거는 개방식이 아니고 밀폐식이에요. 자, 그래서 5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1번 문제. 배관의 하중을 위에서 끌어당겨 지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지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뭐 이 건물이 있으면, 실내가 있으면요, 이 위에서 매달아 지지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행거라고 하죠. 행거. 자, 그러면 보시면은 리지드 행거, 콘스탄트 행거, 스프링 행거는 전부 행거니까 맞는 거고, 그러면 이 행거가 아닌 것은 2번에 보시면 앵커라고 돼 있죠. 앵커는 뭡니까? 리스트레인트라고 하고요. 그 우측 해설에 보시면 리스트레인트라는 게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구속 또는 제한하는 장치로, 종류로는 앵커 스톱 가이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스톱을 뭐 다른 말로 스토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에 위에서 끌어당겨 지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지구가 아닌 거, 행거가 아닌 거는 2번 앵커가 되겠죠. 자, 다음 52번 문제. 보일러 휴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단기 보존에 적합한 방법은 해가지고 우측 해설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장기 보존법은 건조 보존법, 소다 만수 보존법, 질소 가스 봉입법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보존법은 가열 건조법 1개월 이내에, 그리고 일반 만수 보존법 요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1개월 이하의 단기 보존법에 적합한 것은 3번 가열 건조법이 되겠죠. 자, 다음 53번. 온수 온도의 방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요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닫힌 건물에 있어서도 전층의 온수 온도에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닫힌 건물이라고 해도 전층이 하진 않아요. 이 닫힌 건물이란 건 뭐예요?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2, 3, 4층, 5층, 6층 이런데 바닥 전부 방수 처리해요? 안 그래요. 기껏 해봐야 욕실 아니면 뭐 베란다 이런 데 방수 처리하겠지. 왜? 물을 사용하는 곳은 아래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생활 바닥 뭐 큰 방, 작은 방, 주방 이런 데 방수 처리 잘 안 하죠. 왜? 거기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질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 바닥은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건물에 있어서 전층을 방수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 방수 처리하느냐? 1층 바닥. 1층 바닥은 왜요? 아래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층 바닥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옥상층 빗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옥상층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닫힌 건물에 있어서 전층을 방수 처리하는 게 아니고 1층 또는 옥상층만 방수 처리하면 된다. 자, 그러므로 53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문제. 난방설비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전기난방의 표준 방열량은 650kcal/m 자승 hour이다. 맞죠? 온수일 경우에 450이었고요. 그 다음 2번에 방열기는 전기 또는 온수 등의 열매체를 유입하여 열을 방산하는 기구로 난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장치이다. 맞죠? 방열기, 다른 말로 라디에이터. 자, 그 다음 3번에 하트포드 접속법은 고압전기 난방에 필요한 접속법이다 돼 있는데 틀린 거 요놈이죠. 하트포드 접속법은 뭐예요? 저압전기 난방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4번에 마저 보면은 온수 난방에서 온수 순환 방식에 따라 크게 중력 순환과 강제 순환식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은 뭐였어요? 중진기였고 온수 난방은 중력, 강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므로 54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55번 문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함. 자, 뭐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그렇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용 아니겠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55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56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위한 심사 기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1번에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의 적합성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설비의 효율성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패스하고요. 4번에 보시면 설비의 내구성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는 3번에 설비의 우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비의 우수성은 심사 기준 항목에 속하지 않아요. 뭐 상식적으로 쌤 설비의 우수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기준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심사 기준 항목에는 설비의 우수성은 없다, 빠져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56번의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7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주철제 보일러에서 설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거는 1번입니다. 전열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 소비 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단 기준일은 2013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요거 답은 4번이에요. 해당 연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업체의 모든 사업체에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350테라줄 이상인 곳. 그래서 58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해가지고 59번 같은 경우 교재 242페이지 나오니까 참고해서 한 번씩들 보시고요. 그래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는 1번입니다. 연간 2만 석유 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그래서 59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0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자 60번 같은 경우 교재 239페이지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측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번에 포함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4번이에요. 열사용 기자재의 품질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